여러분의 가치 있는 일상을 수집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이야기가 되는 곳. 나도 끼고 싶은 토크쇼 일상 수집. 안녕하세요. 집순이 송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순이 이혜원입니다. 우리 천 기자님 일대 집돌이시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지역 영화 지나고 나서 이 되게 따끔한 시사평론가로서의 모습이 아닌 되게 낭만적인 남자가 되셨지 않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한동안 집에만 계속 갇혀 있었거든요. 야, 세상 밖으로 나와봐야 되겠다. 우주가 굉장히 넓은데 나도 좀 하늘도 보고 별도 봐야겠다. 근데 그렇게 집에만 계시다가 어떻게 오늘은 딱 나올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집에서 요즘에 자주 듣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온 이 반딧불이 노래를 듣다가 야, 우주를 좀 봐야 되겠구나. 내 마음속에도 이 별이 하나가 있지 않나. 아, 오늘 이 별 보러 가야겠다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이렇게 우주 집돌이와 함께하는 일상 수집. 오늘의 주제는요. 별 해는 밤입니다. 사실 우리 선조들이 이 별에 정말 진심이었는데요. 오늘은요. 이 천문학의 맥을 잇고 있는 귀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천문학의 역사를 온몸으로 써내려온 분인데요. 살아있는 거목 나일성 박사님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 90년 동안 별 보면서 살아온 나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별을 바라보면서 살아오셨는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차차 들어보도록 하고요. 박사님의 의지를 그대로 이어받아 우리 하늘의 자부심을 수집하는 분입니다. 나일성 천문관의 나사라 관장님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예천에 소재하고 있는 나일성 천문관 관장 나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녹화 전부터 우선 나일성 박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1932년 함경도에서 태어나서 이 전쟁을 피해서 또 이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부산으로 피난 왔다가 이 천문학을 전공하시면서 1963년에는 미국에 또 건너가서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74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연세대 천문학과 교수를 지내시고 그다음에 은퇴하시고는 별을 또 평생 보겠다. 어디에 이 천체만환경을 좀 설치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99년도에 예천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세 번째일 겁니다. 나일성이라고 하는 소행성 이름이 붙은 이 천문학의 거목이십니다. 와, 저 소리 쫙 돋아요. 쫙 돋아요. 네. 박사님 나중에 녹화 끝나고 저랑 악수 한 번만, 제 기운을 좀 받아가겠습니다. 녹화 끝나고 악수 한 번만 좀. 네. 와, 대단하신데요, 정말. 이렇게 방송 섭외가 딱 들어갔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이런 방송을 많이 했어요. 그러시겠죠. 그러나 한 20년 전부터 거의 어쩌다가 한 번씩 하고 최근에 와서는 90이 넘으니까 이제 불러줄 땐 없겠지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런 연락이 오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진행에 잘 협조가 되겠는지 모르겠네요. 걱정스러워요. 잘 나오셨어요. 먼저 하셨던 다른 회차를 딱 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해서 초대에 응하기로 해서 왔습니다. 지금 부녀 관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언니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언니는 지금 이제 따로 나가서 살고 있고 네. 손자, 손녀 셋 해갖고 전부 7식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3대가 같이 살고 예,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대가족이시네요. 이렇게 북적북적 같이 살면 뭐 좀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와 엄마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아이들이 굉장히 잘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서 지금 이제 아이들이 전부 다 성인이 됐는데 간혹 이제 보고서를 낸다거나 논문을 쓴다거나 할 때 이제 자 조교 1번 선생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2번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도와주는 역할도 같이 해주고 있어서 이제는 손자 3세대에게 좀 고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러운 가정 환경인데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꾸 에러가 나와요. 컴퓨터 하다가도. 그러면 수시로 부르면 부를 사람이 많어. 말이 있죠. 새 손자, 손녀. 네. 넷이니까 누구든지 와라. 걸리면 내가 하는 걸 갖다가 도와주는데 어쨌든 내 나이에 컴퓨터 가지고 표를 만든다든지 그림을 넣는다든지 하는 거 어려운데 그래도 나는 하고 있는데 하는 이유가 도움을 받기 때문에. 네. 현대과학이 난 옛날 걸 하는데 현대과학하고 연결되는 게 우리 집안이에요. 두 분은 뭐 식사하실 때도 어제 봤던 별이 말이야 이렇게 별 이야기를 하시고 일상적으로도 우주 이야기, 이 별 이야기를 계속 하시나요? 우리 집에 아까 내 딸이 이야기했지만 식구가 1급이에요. 네. 1급인데 1급 다 자연계예요. 자연계. 나는 망원경을 보니까 거시적인 거. 저의 아내는 현미경으로 다 세포를 연구했어요. 네. 미시적인 거. 네. 거시, 미시. 과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 용어는 어쩌면 좀 문학적인 용어보다 과학적인 용어가 대화에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문과생이어서 도저히 과학적인 대화에 끼질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집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아마 이분들께서는 오늘 여기까지 오실 때도 뭐 그 정도야 0.1광년도 안 되는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관장님은 어릴 때 자라면서 우리 집이 다른 집과 좀 다르구나 하는 걸 좀 느껴보셨어요? 별 그림을 어렸을 때 그릴 때 보통 이제 다 별을 하나씩만 그리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별을 그리고 꼭 그 옆에 하나를 더 점을 하나 더 찍어서 얘는 쌍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다. 와.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저는 아닙니다. 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때 그 쌍성을 이미 네,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별이 하나로 보여도 사실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이미 탑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도 큰아이도 이제 별을 그릴 때 별만 그리지 않고 꼭 해도 그리고 달도 그리고 혜성도 그리고 그렇게 좀 다양하게 좀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천문학에 다 관심이 있는 집인 것 같은데 우선 박사님 천문학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떤 분야를 전공을 하신 건지. 네, 현대 천문학 중에서는요, 별이 2개인데 이게 멀리 아주 멀면 하나로 다 보입니다. 둘로 나눠지질 않아요, 육안으로. 망원경으로 봐도 둘로 안 보입니다. 너무 멀어서. 멀어서. 2개가 있으면 가만히 이렇게 있지를 않아요. 꼭 이렇게 돌아요. 그럼 돌게 되면 그쪽에서 볼 때 이 별이 이렇게 가면 이걸 가리게 되겠죠? 네. 달이 해를 가리는 모양으로 한 별이 다른 별을 가리기 때문에 성식이라고 해요. 반대로 이렇게 나면 2개 다 보이는 거니까 밝다가 또 이렇게 와서 이놈이 이걸 가리면 또 어두워지겠죠.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하는 것을 쭉 조사를 해보면 이게 하나의 별이 아니고 2개의 별로 돼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식상성이라고 그래요. 네. 식상성이 제 전공입니다. 굉장히 세분화되게 들어가네요, 전공 자체가. 저도 같은 분야를 했습니다. 같은 예. 분야. 2개가 있어 서로 도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별도 알고 이별도 알게 되는 게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질량이 얼마나 되느냐, 밝기가 얼마나 되느냐, 표면 온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이거로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장을 해보면 우주의 전체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기초 자료가 되는 건데 그것이 제 전공입니다. 별 보면 소원 빌어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하는데 그 표면 온도부터 질량부터 이걸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따님이신 관장님은 어릴 적에 선물을 받을 때 뭐 인형, 장난감 이런 게 아니라 뭐 천체 만원경을 받으셨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선물을 받을 필요가 사실 없었던 게 아, 집에 망원경이 있으시구나. 많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유학 중 하셨을 때 그때 살았던 집도 사실은 천문대에서 살았고, 예. 그리고 한국에 이제 귀국한 후에도 학교가 굉장히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망원경을 선물로 받거나 그렇지 않고 역시 인형 받았습니다. 저 인형 좋아해요. 아. 특히 천문학이랑 관련된 선물을 받지는 않았으나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40cm 리치 크리튼 반사 망원경이 마침 제 생일날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와.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들여오면서 이것은 제 생일 선물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농담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에이, 그럼 금수저가 아니라 그냥 별수저예요. 별수저. 그러니까. 네. 그 망원경 이름은 사라 망원경인가요? 사람 안원 S로 시작하긴 합니다. 우연의 일치로. 야, 이 관장님은 안경을 쓰시고 계시지 네. 않습니까? 이 별을 보려면 눈이 좀 좋아야 될 좋아야 될것 텐데 같아. 안경 쓰셔도 괜찮으세요? 옛날 같으면은 시력이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 로마 군인들을 뽑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북두칠성의 이 끝에 우리가 보성이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별이 그 국자 손잡이 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두 개로 보이는지 아니면 안 보이는지 그걸 가지고 시력 측정을 해서 로마 군인을 뽑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시대에는 시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으나 이제 현대는 사실 망원경을 이용해서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측정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눈이 나쁜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눈이 나빠지는 구조입니다. 좋았던 왜냐하면- 눈도 나빠지기 마련. 네, 왜냐하면 이제 주로 밤에 이제 관측을 한다고 하면 밤에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깜깜한 상태에서 모니터와 그 조그마한 것들을 이렇게 보고 야행성이 주로 되기 때문에 건강에는 조금 눈 건강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박사님은 안경도 안 쓰시고 눈 건강이 매우 좋으신 것 같은데요. 몇 년 전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0.4, 이쪽도 0.4, 지금은 0.4가 돼서 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좋으세요. 그래? 시력이 네. 저보다 좋으세요. 네, 저도요. 네. 저 마이너스거든요. 저희 렌즈 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수집품 만나보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거 준비해 주셨죠? 별을 진짜 공부를 해야 하겠는데 네. 연희대학교, 지금 연세대학이에요. 네. 6.25 전쟁 때까지 연희대학교에 물리기상학과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상은 천문학하고 조금 가깝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하늘을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1년을 한 학기를 공부하니까 6.25 전쟁이 끝났어요. 그때까지 부산 분교에서 전쟁 때 휴전이 됐어. 네. 그리고 서울에 모두들 올라올 거 아니에요? 뚜렷하지 않지만 다 부서진 건물 속에 하나 고서점, 헌 책방이 있는데 그 헌 책방이라고 하는 건 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살다가 일본에 가면서 남겨놓은 거. 그것이 이제 나와가지고 헌 책방이 나오는 2차 대전이 1945년이 끝났죠. 그렇죠. 5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죠. 네. 언제 우리나라 책이 나올 틈이 있어요? 책을 쓸 만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없고 책도 못 나올다. 네.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한군에게 남침 공격 개시 암호인 폭풍이 떨어졌다. 한반도 허리가 부러지는 요란한 폭음과 섬광이 전 전선의 새벽을 뒤흔들어 놓았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이 시작된 것이다.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했다. 그래서 책 구경이나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내 돈으로 산 최초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도, 별의 지도, 다른 책보다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이런 거예요. 어렵다.
우와. 그러니까 이 책이 출판 연도를 보니까 나보다 2살 아래야. 1934년. 34년. 이 책을 가지고 밤에 하늘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네. 맞춰보는데 쉽게 될 줄 알았지. 네. 고비를 하는데 어느 날 다시 그 책방에 갔더니 이번엔 신간이 들어왔어요. 오. 신간이 신간. 들어왔는데 이 책이야. 우와. 보세요. 중학 고등학생을 위한 전체 관술. 네. 이런 맞춤형이 책이야. 나왔네요. 일본 사람들 천문학 아마추어들이 많고 오. 천문학이 발달할 때니까. 어허. 그래가지고 하늘 보니까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씩 이 별자리 하나씩 이렇게 애워가지고 하는데 서양 별자리는 66개야. 66. 66개 중에 저녁이 되면 나와서 이거 보느라고 40개는 맨 눈으로 알 정도로. 찾으셨어요. 그때는 서울시내가 저녁만 되면 깜깜했으니까. 독립은 그 난간에 앉아서 자동차가 어떻게 쓱 오면 그걸 보고 이걸 애우는 거야. 그러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걸 보고 또 이쪽에서 또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걸 보고 66개 중에 40개. 나머지 못한 건 남쪽 하늘에 가야 보니까 못하고 북쪽에 있는 거. 젊었을 때 봤기 때문에 오래도록 이걸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는 내 보물로다가 보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일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이 국내에 천문학을 전공하신 분도 없고 관련 학과도 없고 고서점에 가서 책 두 권이 어찌 보면 우리 나일성 박사님의 이 꿈의 시작이었네요. 맞아요. 그래. 웃으시면서 막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나일성 박사님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치만은 않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 1946년 겨우 13살의 나이에 가족들을 이끌고 38선을 넘으셨다고요. 내가 태어나기는 두만강 강가에서 태어났어요. 백두산 밑에. 네. 중학교 1학년 되는 해, 그때가 전쟁 2차 대전이 끝나는 해, 성진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네. 지금 북한에서는 김책시라고 그래. 거기서 살았는데 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소련 군대가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공격했. 일본 군대는 패전해가지고 쫓아가면서 오는데 성진에서 좀 유력한 인사 몇 명은 위험하다. 소련 군대가 오면 네. 체포될 무슨 제목인지 모르겠지. 하여튼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또 다른 사람 해서 그날 밤으로다가 서울로다가 기차가 다녔으니까 네. 와버린 거야. 그리고 반년 동안 우리는 아버지가 언제 돌아오시나 했는데 네. 38선은 점점 굳어지고 그러다가 연락이 온 거야. 네. 도저히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내려와라. 네. 그래서 식구들이 뭐 이사를 한 거죠. 그러나 정식으로 이사도 못하고 집도 그냥 버리고 재산 그게 있는 거 다 버리고 몸만 하는데 그때 내가 13살이야. 와. 장남이고 내 밑으로 넷이 더 있고 네. 그때는 벌써 38선이 딱 있어가지고 오기가 어려울 때니까 내려오는데 어머니가 네가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인도하라. 13살인데요. 13살인데. 지금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13살이면 얼마나 어린애 어리죠. 취급을 해요. 네. 근데 우리 때는 그 2차 대전 때가 돼서 병력이 모자라니까 젊은 사람은 막 동원했어요. 13살 돼가지고 중학교만 들어가면 벌써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그랬군요. 남들도 그렇게 했고. 영화 국제시장의 스토리처럼 네. 너무 좀 뭉클하기도 한데. 대단히 어려웠어요. 또 그때 이북에 쏜 사람 다 어렵죠. 누가. 네.
그리고는 어릴 적 시절이 넘어가서 대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천문학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물리기상학과였나요? 들어가서 어떤 걸 공부하신 거예요? 물리기상학과인데 1년 배우니까 기상학자가 없어졌어. 어허. 네. 왜냐면 선배들이 네. 아유 미국에 유학을 간다든지 어디 간다고 하면 과의 이름이 이런 데는 미국에 없는데 졸업장에도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니까 네. 이게 기상을 뺍시다. 오. 또 기상을 하겠다는 사람도 없는 거고 기상을 가르칠 사람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물리학과였던 거야. 네. 그러나 나는 은근히 기다려서 행여나 천문학의 천절에도 나오는 과목이 있을까 했는데 네. 1년, 2년 될 때까지 없어요? 안 나왔어요? 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마치고 중앙관장대 지금 기상청이야. 네. 지원을 해서 그래서 직원이 됐어요. 오. 아, 학교는 그만두시고 휴학을 하고. 휴학을 하시고. 그때 지원관상대 대장이 이원철 박사야. 그래 이원철 박사 밑에 가서 일을 하면 행여나 하고 했는데 네. 이원철 박사는 당시에 공무원 중에 제1호야. 나는 제일 꼬랩이야. 그 관공서 조직이 있잖아요. 감히 계장, 과장, 국장을 거쳐서 대장한테 감히 못 가는데 네. 철이 없어가지고 한 번은 대장실에 가서 천문학생을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혼이 났어요. 정말요? 국장급들이 서류 가지고 결제 서류를 들고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이원철 박사가 모처럼 천문학을 하겠다는 내가 나타났다 좋아가지고 네. 사문을 안 보고 나하고만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하니까 저 바깥에서 얼마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박사님이 또 사실 미국 유학길에도 오르셨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 미국 유학길 공부하러 간 그 과정도 굉장히 험난했다고 들었어요.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는 외국에 나간다고 하는 자체가 어려운 시절이야. 그러니까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보다도 뭐 못하다. 뭐. 네. 이 1인당 GNP가 뭐 60몇 달러다 뭐 그런 말이 있던 그런 시절이야. 어쩌다가 미국에서 입학 통지를 받고 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화물선을 타고 가요. 배 타고. 화물선에 가면 선원 외에 몇 사람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그래서 제일 싸. 그러나 미국까지 가려면 20일 이상 항해를 해야 가는 거야. 20일. 그러나 그 돈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던 시절이야. 네. 석사를 받고 서울대학교에 그때는 동순동에 있었던 때야. 네. 지금 그 신림동 캠퍼스 아니에요. 다른 옛날. 캠퍼스였어요? 옛날 그게 있었을 때요. 그게 있었을 때 전문 기상학과라고 만들어졌어요. 네. 내가 입학한 훨씬 후에 만들어진 거야. 전문 기상학과가 있고 연세대학 강사에다가 서울대학 시간 강사 그 물리과대학, 네. 사범대학 세 군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동기 중에서는 한때 제일 잘 팔렸지. 그래도 여권을 받기가 몇 달 걸렸어요. 몇 달이나요? 걸린다고요? 그런데 마침 내 여권이 나온다 하길래 갔더니 여권 받는데 6천 원이 내래. 연세대학교 전임 강사 서울대학 시간 강사인데도 6천 원이 그때 없어가지고 서강동에서 무역회사가 있는데 내 동기가 그게 있어서 야 돈 내라 받아가지고 여권을 받을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일으키고 그다음 해야 네. 5.16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장학해요. 외국에 박사 과정에 가는 사람 4사람한테 장학금을 줬습니다. 혹시 그 중에 한 분의 주인공인가요? 그 중에 하나가 됐어. 그래서 비행기표 값하고 200달러. 200달러 엄청 큰데 여행자 수표 20달러짜리 여행자 수표 10장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일전 한 푼 달러도 구경도 못하는데 네. 수표만 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 그 5.16 장학회가 그 후에 이름이 바뀌어서 정수장학회라고 돼 있어요. 제1기에 돈을 그렇게 한 다음에 운영이 어려워서 네. 그만두고 쭉 있다가 작년에 처음 외국에 보내는 장학 사업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시작을 하려고 지금 이사장이 옛날 문서를 뒤집어 보니까 1회에 4사람이 있더라 하는 걸 찾아냈어. 그래서 그 4사람한테 연락을 하니까 다들 돌아가시고 없는 거야. 그러다 한 사람이 유일하게 박사님. 박사님. 나온다면 야, 우리 이 관장님은 교수님도 없고 학과도 없고 이렇게 책 찾아가면서 겨우겨우 이 시간 강사를 하면서 또 유학길에 오르시고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아버님 이야기 들으면 좀 어떠세요? 아우, 굉장히 존경스럽죠. 사실은 저희 세대는 좀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져 있었고 인프라가 다 되어져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네. 이제 길이 막막하게 잘 안 보이시고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선례를 좀 생각을 하시고 위로가 되고 좀 용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금 화면 이렇게 보이는데 저게 지금 천문관이죠, 이곳이? 한번 볼까요, 영상을? 오, 나일성 천문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멋지네요. 흠경각이라고 현판에 적혀져 있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흠경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조 때 만들었던 석각천문도 돌로 다 된 거 커다란 돌이 있어요. 네. 그것이 임진왜란 때 넘어져 가지고 풀밭에 그냥 경복궁의 풀밭에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 그것을 영조가 발견하고 영조가 물론 발견한 게 아니라 누군가 발견해서 이야기했더니 그럴 수가 있냐 이게 국보인데 당장에 이걸 세워가지고 건물을 지은 것이 흠경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 그 후에 또 천문도 또 딴 천문도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거기다 해시계까지 해서 해시계와 천문도 이 두 개를 넣은 것이 흠경각이에요. 그런데 그 흠경각이 그 후에 불이 또 타가지고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고종 때에 와서 한때 옛날엔 그 설계도면도 없었고 사진도 없잖아. 네.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복원을 한 것이 지금 새로 복원했는데 그 본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천에다가 천문도와 해시계를 주로 하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영조의 그 뜻을 받아서 흠경각이라고 하자. 의미가 있네요. 그 많은 지역 중에 왜 예천에 천문관을 세울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 왜 어려워요? 쉬운 문제인 것 같아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가 예천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이북에서 태어나서 네. 서울에서만 살고 그 이유는 뭐냐면 안동에 도산서원이 있죠. 네. 네. 도산서원에 혼상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혼상이요. 혼상. 근데 그게 망가졌어. 그러니까 그런 물건이 있다 하는 거 알고 그걸 조사하러 온 거야. 그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영주에 호텔에 쉬었다가 가는 사이에 거기서 여기 영주에 한 2,000평쯤 되는 땅에다가 집이 있는 그런 데가 파는 데가 많소. 그래서 내가 은퇴를 하면 그게 너무 좋겠다. 그래서 방학에 내려와서 그래서 영주 시내를 갔어요. 영주 시내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 복덕방에 갔어요. 하는 소리 선생님한테 소개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저 예천에 가보십시오. 그 예천에 어떻게 갑니까? 하니까 이렇게 가면 폐말 따라서 가시오. 예천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니까 그 근처에 가서 문학과에 갔더니 문학과 과장이 계장 보고 잘 안내하시오. 이 계장이 자기가 그 세 군데를 일일이 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너무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아, 근데 박사님은 자연스럽게 갔는데 우리 가족들은 갑자기 예천으로 가신다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원래는 이제 서울에 원래 살던 그 집에다가 이제 천문관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그냥 하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천문학자의 입장으로서 사실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관측을 하거나 망원경 사용해서 뭐를 하려고 했는데 광공해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방으로 가신다는 거는 이제 이해를 했죠. 네. 그때는 또 도로 사정이 안 좋아갖고 자동차로 하면 다 5시간, 6시간 그렇게 걸렸거든요. 서울에서. 예천에 그 비행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군 비행장으로 네. 쓰는데 그때 이제 민간으로 해서 하루에 2번 국내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천으로 가시더라도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대처를 할 수 있겠구나, 괜찮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따라야죠. 근데 또 가족만 당황하신 게 아니셨대요. 우리 예천 주민분들이 박사님이 서울집 정리하고 오신다니까 예천 주민분들이 말리셨다고요? 내가 이제 평생 예천에서 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 집도 팔고 아예 주민등록을 옮기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면장 보고 면장에 그 땅을 주선하느라고 애쓴 분이야. 그분 보고 이야기했더니 교수님 다른 건 다 좋아도 서울 집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걱정을 오히려 주변에서 일면식도 없는데 이거. 그분이 막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안 되겠구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걸 이미 예측을 하셨어요. 면장님이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형판도요. 네. 흠경각 이것을 유명한 사람 목 써달라고 돈이 들잖아. 그러니까요. 직접? 직접? 흠민정음에서 집사를 했어요. 책도 판매를 하나 보네요. 헨리 헨리 해성. 해성. 모두가 다 아는 유일한 해성이죠. 헨리 해성. 야. 저 서적들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배하죠. 저도 드라마로 저 책이 또 많이 그래요? 나왔다고. 네. 샤카 깍샤! 굉장히 보물 창고처럼 마구마구 이 보물들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저거는 또 치국이 예,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박물관 같은. 천문학 연구관인 줄 알았는데 박물관이네요, 그러니까요. 거의. 박물관, 전시관, 역사관 뭐 다 될 것 같은데요. 박사님이 예천에 푹 빠져서 정말 큰 이 천문관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요? 교수로 있을 때는 교수방이 조그마잖아. 네. 그러니까 전문도 접어가지고 서랍에다 넣고 했던 것을 펴놓고 싶다 해서 저 연희동에다 크게 집을 졌는데 네. 그것도 못 쓰게 돼서 온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냥 널찍한 집만 얻어가지고 네. 공간만 해가지고 지방에 늙은이들이 이래 차다 마시면서 환담도 하고 그렇게 여생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구경꾼들이 많고 그러니까 버스 타고 올 때 세대는 있어야 된다면 이만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일이 커졌어요.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이 건물도 커졌어. 두 채 가지고 주차장도 되고 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크게 된 거예요. 그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채우느냐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그 후에는 한국의 옛 천문학
천문학사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고 복원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 그래서 된 거예요. 그렇게 세우고 주변에서 반응들이 좀 어땠어요? 아, 처음에 대단했지요. 그때만 하더라도 26년, 7년 전은요, 지방자치제가 막 시작할 때야. 네. 아, 천문학자가 또 몸도 온다고 하니까 말이야. 또 물건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뭐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도의 그 잡지에도 크게 소개되고. 네, 사진. 그래도 사진을 보니까 저기 중학생도 보이고 초등학생도 보이고 이게 예천에 어린이들은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꿈나무들이- 뭐냐면 네. 개건식을 했죠. 네. 개건식 한 다음에 이제 그 주차장에서 수백 명이 모인 다음에 이제 안을 들어가기 전에 테이프 자르는 거야.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 유명한 사람들 쭉 세워가지고 어른들이 하잖아. 네. 지자체 장인. 나 그거 싫다. 유치원, 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지방 유지 그렇게 쭉 세워가지고 테이프 자른 거야. 저 사진은 뭐예요? 뭔가 들면서 굉장히 이렇게 내가 이 들고 있는 게 그 내 이름이 붙은 소행성, 나일성. 소행성 나일성. 인증서, 네. 인증서 그 IAU라고 네. 국제천문연맹에서 인정해준 그것을 일본 사람이 가져와서 주길래 그걸 내가 받은 거야. 야, 뒤에 보니까 사진에 대통령이 축하 화환도 보냈네요. 그래요. 야, 근데 박사님 처음에 이 천문도를 좀 넓게 편하게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일이 커지는 걸 박사님도 조금은 반가워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반가워했죠. 뭣도 모르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오. 뭐 100명, 200명 중학생들이 단체로 와요. 네. 그러면 그게 안내하는 사람 그때는 있었어요. 설명하는 사람을 둬서. 근데 그 다 끝나면 선생님 내 사무실에 와서 교수님 좀 애들 앞에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그렇죠. 네. 그럼 할 수 없이 동원되지 않아.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한두 시간 술을 가면 수도꼭지도 망가지고 뭐도 더러워지고 맞아요. 그러다 내 시간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냥 돌아와가지고 한참 멍해. 학생들 몇백 명 보니까 네. 내가 하던 일 중단했는데 다시 시작하면 또 한참 걸려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뭘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게요. 내 시간을 다 뺏는단 네. 말이야. 그래서 연구를 그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관람객들을 받지 않고 있는. 안 받는다는 말은 안 네. 하고 그리고 학술 대회 같은 것도 많이 참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학술 대회들. 장소가 국제학술대회가 예천에서 열렸네요. 그 웨딩홀에서 했었던 예전에 예천에서 했었던 거. 현대 천문학은 못하는 대신에 네. 천문학사 연구를 이렇게 하는 중에 한번 국제회의를 해보자. 오. 예전 출신 중에 정탁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관인데 네. 임진왜란 때 우의정까지 했는가 그래요. 관상감사, 지금 말하자면 천문대 대장 네. 이런 뜻이야. 끌어내서 네. 국제회의를 하자. 고대 천문학이 이렇게 훌륭했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여러 가지 행사 중에 하나를 서울에서 말고 네.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 하는 걸 본보기를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한 것이 저거예요. 그 정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다 유명하냐면 이순신 장군이
그 사형 처분 당했잖아. 네. 그 구명한 사람이 정탁이에요. 아, 네. 그때 아무도 선조 앞에서 이순신을 살려주시오 하는 말들 못하던 시절에 정탁이 했어요. 어. 그리고 박사님의 이름을 딴 소행성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액자를 활짝 들고 계신 사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한국인의 이름이 소행성에 달렸다는 게 우리 천문학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노벨상 받은 사람 몇 명이냐 하는 식으로 네. 천문학계에서는 아무래도 이름이 붙은 사람이 많은 나라가 자랑스럽죠. 그런데 불행하게 소행성을 우리나라에서는 발견한 적이 없어요. 오.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첫째로 붙인 것이 관록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 엄격하게 우리나라 사람한테 붙였다고는 말 못하는 것이 네. 관록이 그때 이미 일본에 가서 일본을 개화시킨 사람이에요. 아. 일본엔 문자도 없을 때 천자문을 들고 가서 그의 황태자한테 글을 배워준 사람이 관록이에요. 오. 그래 일본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다 받아주고 네. 그리고 일본 발음은 감로쿠예요. 그래서 이름을 감로쿠라고 등록을 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한테 시킨 게 아니에요. 아. 우리나라 사람한테 최초로 시킨 것이 누구냐면 세종대왕이야. 네. 그것도 일본 사람이 자기들이 발견한 별에 세종대왕 이름을 붙였는데 그건 뭐냐면 세종대왕 탄신 600돌에 주로 내 친구들이지. 네. 일본 사람들 야 세종대왕이 위대한 분이 600돌인데 우리도 뭔가 기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의논한 결과 세종대왕 이름을 붙여주자. 자기네들 결정을 했지만은 이거 괜히 한국 사람 기분 상하게 한국 사람도 안 하는데 자기네들이 네. 그렇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이거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나 선생 이거 어떻게 생각하오? 나는 그 이야기 듣고 너무 감격해서 네. 내가 그때 답변이 그랬어요. 난 눈물 날 정도로 다 기쁘다. 그렇게 해 주시오 그랬어요. 하여튼 그 사람들 안심하고 이름을 정식으로 네. 국제선문연맹에 제청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승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자동차를 샀다, 집을 샀다 하면 뭐 시에다가 등록을 해야 하듯이 네. 그렇게 근데 그 마당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일성 개인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좀 약하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국립천문대대장이 오케이 하는 거로다가 하면 어떻겠냐 하고 또 연락이 왔어. 마침 국립천문대대장이 내 제자야. 전화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 좋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에 안 됩니다, 야. 왜요? 그거 왜 안 되냐 했더니 그걸 공표를 하고 신문 기자들이 당신네들 뭘 했어? 그럴까 봐요. 아, 왜 관측을 일본에서만 하고 이 한국에서는 못했냐고. 그렇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예산이 다 있고 천문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네. 당신네들은 뭐 하고 일본 사람한테 세종대왕 이름을 붙이도록 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일본 사람들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 나 선생이 오케이 하는 거로다가 우리는 진행을 하겠어.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적인 인물로서 제1호가 세종대왕이 붙은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과학기술처에서 돈 줘가지고 네.
소행성을 발견할 수 있는 망원경 사다 놓아가지고 해가지고 5개인가 6개를 발견을 그 후에 했어요. 그리고 천문대에서 한국의 옛날 이원철 박사님이 그다음에 그 옛날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붙인 것이 네. 그때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그 이름을 붙은 것은 그렇게 막을 내려서 지금 더 안 해요. 그러다가 99년에 네. 내가 전문가를 세운다고 하니까 네. 이번에 나일성 이름을 넣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름을 붙인 것은 내가 제1호고 네. 그 외에 몇 사람이 줄줄이 생겼죠. 야, 이 살아계신 분들이 박사님이 1호고 이 박사님 이후에 몇 분 더 계시다고 했잖아요. 있어요. 이 관장님은 욕심이 좀 안 나세요? 나사라 소행성. 뭐 있으면 좋기는 하겠으나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자격은 안 되고 저희 집안에 하나 있는 것으로 뭐 나중에 뭐 이름이 똑같이 성이 똑같으니까 혹시 이제 얹혀서 저도 한 숟가락을 얹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성함 자체가 이미 뭐 나사잖아요. 나사 들어가잖아요. 우주랑 굉장히 또 연관이 있는 느낌이니까 인연이 있는 느낌이니까 이것도 궁금해요. 왜 유독 일본에서 소행성을 많이 발견한 거예요? 유독 일본에서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아마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 일본 쪽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작은 망원경 갖고 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나사에서도 그런 뭐 예를 들면은 뭐 외계인들이 네. 진짜 있는지 뭐 신호를 잡는 뭐 그런 거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캠페인을 하고 그런 거 있는데 일본 쪽에 그런 종류들의 캠페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소행성대에서 이제 작은 천체들을 해서 굉장히 많은 게 있지만 큰 것들은 이제 일찌감치 발견을 해서 다 이름이 붙었지만 작은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일본 아마추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역시나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은데요. 13살 소년의 손끝에서 시작한 별똥 그림 하나가 우주의 소행성이 되기까지 나일성 박사님의 일생을 들여다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엔 어떤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시간에는요, 흠경각 속에 숨겨진 보물을 저희가 찾아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또 두 집돌이의 별자리 대결까지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동 MBC 일상 수집은 다음에도 가치 있는 일상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